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갑건영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 분석의 1인자 오건영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그죠? 뭐 주식시장이 요즘에 뭐 좋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조셉은 어떠세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예, 저는 뭐 네. 현재 지금 그냥 번지 점프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그 번지 점프도 줄없이 뛰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그꼭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금융 위기급 물가 대란이 온다. 아, 네. 이게 뭐 요즘 그 언론에서도 계속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네네. 이게 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아니, 뭡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핵심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왜 화두가 되느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괴물을 40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아, 지금 이야기에 훅 네. 빠지는데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인플레이션이요. 이게 뭐 저희가 알기로는 물가 상승이다. 네, 알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쫙 보시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가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네.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0만 원이 되면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죠. 엄청나게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 말하면 원래는 10,000개의 원화가 있으면 이 시계를 살 수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10만 개의 원화가 있어야 이 시계를 살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네. 거예요. 야, 뭐 잠깐 들었지만 뭐 거의 뭐 똘똘이 박사님이에요. 똘똘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10,000원이었어요. 야, 10만 원인데 어떻게 됐어? 야, 이게 굉장히 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굉장히 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그렇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이게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하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에요. 소리 없는 도둑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현찰로 100만 원을 꽂고 다니면 네. 와 이거 많이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거대하게 찾아와가지고 과자 한 봉지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제 100만 원의 가치가 확 떨어지 조각이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을 버는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요즘 이거에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거는 뭡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소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요. 물건을 막 사요. 그럼 물가가 올라요. 네. 그러면 성장이 나오면 물가가 올라요. 보통. 네, 근데 그렇죠. 이러다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면은 성장이 박살나거든요. 돈이 없어 이러면서 그럼 이제 성장이 위축이 돼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가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짝을 지으면은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요. 그렇죠. 성장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요. 네. 이렇게 페어가 딱 잡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이고 저게 그렇죠.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인플레이션, 이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상하게 엇박자가 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뛰어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성장을 바라보면서 돈의 공급을 늘리면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잠깐만요. 지금 어느 순간도 어디서 놓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서 놓쳤어?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 성장에서 놓쳤어요. 성장. 성장. 성장이 어디 어디 성장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어디서부터? 솔직히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어요. 너무 뭐래.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에까지 좋았는데 똘똘 아, 예. 박사님. 지금 사실 여기서 못 쫓아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이거 어려웠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좀 어려웠어요. 스테이크 들어가면서 미국 속으로 그러니까 빠졌어. 미국 속으로. 요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어디 보면 최악의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오히려 좀 쉬웠어요. 쉬었죠. 네, 쉬었어요. 쉬었어요. 아니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뜻하는데 그래서 요즘 금리가 오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별로 안 좋은 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1년에 2%를 드려요. 네. 와, 이게 너무 적게 주잖아요. 근데 금리를 한 4% 정도 드려보죠. 그럼 이게 2배잖아요.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은행으로 가야죠. 그렇죠, 은행으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물가가 10%씩 오르면 그럼 이 정기예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정기예금을 안 하고 물건을 사야겠죠. 그렇죠. 물건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에 살 걸 현재로 땡겨가지고 더 사요.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높은데 빵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4% 앞에다 일자를 붙이면 14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안 넘어가겠죠. 그렇죠, 물건 그렇죠. 살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면 이 세게 올라가는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아, 예. 약간 이제 금리 이야기나 이런 거 할 때 또 이렇게 계셨다가 주식 이야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전문가님이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근데 아닙니다. 그만큼 네. 다시 또 이야기에 또 쫑긋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 같은 경우가 참 답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단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죠. 얘네들이 산유국이고 그다음에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시장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있죠. 안 좋은 불확실한 원인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매수합니까? 제가 굉장히 꺼내. 굉장히 지금 들어가요, 지금.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한 30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투자하는 그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질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많아요. 이거 지금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이런 걸 예단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굴곡이 있거든요. 지금은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인지 튼튼한 기업인지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강방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자라.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상장 폐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10년이라는 시간을 딱 놓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샀다 팔았다 그렇죠. 이거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해서 따라가다가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오고 고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그럴까?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올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산순간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마켓 타이밍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 사고서 진짜 장맛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런 컨셉에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꼭 그거 참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도 잘 되려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바로 어떤 흥망성쇠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흥망선쇠를 원하면 다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건데. 흥하고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하기만 해요. 죄송합니다. 좀 잘못 무조건 오늘 이 단어는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썼어요. 이 단어를 무조건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사실 분산 투자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분산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첫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종목 2개 사라고 이거잖아요. 한 개 사지 않고 2개. 근데 이 2개를 살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을 산 다음에 한 금융지주를 산 다음에 똑같은 은행주를 사요. 이런 건 사실 분산 투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렇죠. 업종의 차이를 가져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섹터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섹터 분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모든 업종이 다 떨어져요. 다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산 분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자산에는 주식이랑 안전자산인 채권 이거를 분산 투자하는 걸 자산 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과 채권이 또 동시에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올해 같은 케이스예요. 올해가 뭐냐면
금리가 뛰면서 주가가 빠져요. 맞아요. 이런 장이 가끔씩 옵니다. 전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장이 가끔씩 와요. 그래서 이런 때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대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투자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대체투자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자재 투자라든지 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유재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네. 조세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아 예. 100%라는 돈이 있어요. 네. 분산 투자를 한다면 몇 아, 예. 프로씩 이렇게 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아,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으로는 60대 40.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으로 한다면은 40대 60. 뭐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투자 성향이 중요한 것도 있는 거죠. 성향에 따라. 그렇죠. 제 투자 성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험심, 공격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이 공격적인 거, 예, 공격적 투자. 예.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한 하겠다. 상승. 그럼 이제 이렇게 안정적 투자. 예,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재석이 형은 약간 잔잔하지만 쫙쫙.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막 갑자기 올라갔다가 막 그런 겁니까?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 너무 아니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좀. 아. 저도 왜냐면 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네네네. 준비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엔 진짜 딱 이 느낌이 영원한 루키이자 한 번 터뜨릴 때 굉장히 크게 터뜨리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하지만 같아요. 좀 위험이 있는. 그게 이미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신 예,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유키즈에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제가 봤는데 대충 얼버무리시고 나온 것 같은데 쓱 빠져나가셨어요. 굉장히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렇게 지금. 유퀴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예. 조셉도 원하는 답을 못 얻었고 네네네. 우리 투자 선생님도 한껏 진땀만 흘리다가 나오서 약간 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 자산가가 된 최원호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인데 이게 말 그대로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처음에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었어요. 예.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 정도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고 반지하 월세방에 이사 들어가는데 장롱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네. 층고가 낮으니까 장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하면. 집에요? 예.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될 장롱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열시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열고 살았는데 마침 그 위에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옆으로 눕혀두고 그 위에 앉아서 밤에는 거기 앉아서 많은 책을 봤습니다. 그 혹시 낮에는 일을 하셨던데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택시 운전도 몇 달 했었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면은 몇십 년 동안 택시 운전을 맞아.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매스컴에는 몇십 년 동안 택시 운전을 예, 하시면서 잘못 알리는 건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좀 잡아야 되는구나. 예.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삼성 주식을 아닙니다. 사업을 마고 난 다음에 택시 운전은 몇 달 동안 했어요. 잠깐 하신 거예요? 예, 한 6, 7개월 정도. 그다음에 토스트 장사도 한 반년 정도 했었습니다. 또 토스트도 하셨구나. 토스트. 동대문, 남대문에 가면 옷 장사하는데 칸막이가 쫙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작은 있죠. 칸막이. 예. 그걸 하나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릇을 떼어다가 방문 판매. 집집마다 다니면서 두드리고 가면서 방문 판매하면서 그 그릇이 잘 되신 거예요? 그릇 장사에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95년도부터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95년도에 얼마 정도 했나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50대 1 액면 분할로 하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였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근데 그것이 IMF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50원, 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그 당시에 왜 샀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삼성전자를 왜냐면 그 당시에 물론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그 당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포스코 예. 포스코 한전은 유틸리티 위주라 그래서 네네. 수도, 전기 이런 쪽이고 또 국영 기업체 성격이 있지만 맞아요. 앞으로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뜰 것이다. 그리고 기술주가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 집중적으로 예. 그
어느 정도씩 매수를 이렇게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돈 생기는 대로 계속 사모았었죠. 그 당시 선생님은 계속 매달 그렇게 적립식으로 정액을 해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내 집 없는 서름이 너무 커서 2000년도에 5년 후에 이제 그거를 매도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한 거죠. 자, 95년부터 2000년대 초반이면 한 7, 8년. 한 5년 정도. 5년 예, 정도. 예, 예. 그러면 그 당시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수익이 한 1억 5, 6천 정도 투자를 해서 네. 5년 동안에 한 5억 이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면 한 세 배 이상. 그때는 아파트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아, 그 당시엔 살 수 있었죠. 그렇죠. 예, 22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 투자를 또 어떻게 하신 겁니까? 또 지속적으로 또 투자 또 시작. 이제 삼성전자를. 근데 2000년 7월에 제가 또 매수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또 꼭지였어요. 이게 사실은 좀 그 언뜻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 초반에 벤처 열풍이 불어서 그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그 이제 벤처 막 여러 예, 가지 IT 버블이 버블들이 있어요. IT 예, 버블들이 좀 예,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보다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매수. 예, 삼성전자만 저는 한 10여 년을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한 번 매수하면 한 5년 정도는 보유했었어요. 사람이잖아요. 예.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뉴스의 매스컴에 지금 꼭지를 전 고점을 뚫고 뭐 꼭지로 올랐다든지 최고점 찍고 최고점 올랐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또 팔고 떠나버립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격언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탄식에 사고 환호에 팔아라. 예, 예. 예.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어깨에서 팔으라는 팔아라. 말이 있는데 근데 어깨와 무릎을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뭐 워런 버핏도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말이 그렇지 그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 사고 팔고 해서 수입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짧게 보면 비극인데 길게 보면 희극입니다. 이거 저기 우리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 예. 인생을 주식시장은 짧게 보면 비극이에요. 길게 보면 희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좀 장기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수입이 얼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뭐 많을 땐 200만 원씩. 그때는 정말 시간이 아까워서요. 집사람이 김밥을 이제 싸주면 김밥을 먹어가면서 계속 운전을 했어요. 개인 택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그때는 그 시장마다 트럭이 와서 배추, 무를 판매를 했어요.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배추를 주워다가 그거 씻어서 깨끗하게 김치를 담궈 먹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릇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방문 판매로. 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디서 일이 터질 줄 몰라요. 근데 방문 판매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방문 판매 기가 막히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릇 판매할 때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려고 제품에 대해서만 이 초점을 주거든요. 아니 근데 왜냐면 그게 방문 판매 아니라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똑똑똑. 왜냐면 잘 안 들으려고. 아, 저 가세요. 방문 판매를 하게 되면 일단 문을 두드립니다. 예. 거의 다 반겨주는 안 사람이 열어줘요. 없어요. 안 열어주죠. 근데 특히 겨울에 서러울 때 언젠가 하면 두드리고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서 열어줘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슬퍼요. 그걸 알고 들어오시라 해서 따뜻하게 차 한 잔 주고 그러면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가난의 무서움을 알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면 가난의 서러움을 압니다. 사람들이 욜로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문 판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본 건데. 그래서 방문 판매를 하게 되면 야,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아니 조셉하고 초대 손님들이 오시면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래도 몇 마디 끼어들잖아요. 왜냐면 끼어들 새가 없어요. 방문 판매. 보통 제품에 대한 영업을 하게 되면 그걸 팔고 싶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 제품을 갖게 되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자기, 그릇, 뭐 접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플라스틱, 멜라닌 이런 화학약품에다가
정성스럽게 콩나물, 시금치 이런 걸 담아서 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온 애들이나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온 직장생활하는 남편한테 먹인 것보다는 이 품위가 있는 도자기에다가 벌써 이 하나 이런 반찬을 놔둬야지 선생님 한 숟갈이라도 이거 먹을 제품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것 아닙니까? 이 도자기를 씀으로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마 한 숟갈이라도 한 젓갈이라도 더 찝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말을 해야지 이건 어떤 거고 이건 어떤 거고 이건 나중이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의 효과. 그렇지. 예. 그리고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뀐다든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합니다. 아, 50만 원에 6만 원짜리 월세방인데 계단 2개, 3개 내려오면 시멘트 바닥도 아닌 그냥 맨 흙바닥에 부엌이에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 사는 사람은 못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애가 4살 땐가 하여튼 그 집 애하고 동갑내기였나 봐요. 제 생각에는 동갑이었을 거예요. 그 자동차, 이 플라스틱 된 그 자동차 이렇게 막 발로 밀면서 다니는 거 있죠? 예, 타갖고 다니는 거. 그걸 타고 막 노니까 호기심에 우리 애가 문을 열고 그 집 거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타는 모습을 보고 지도 즐거워했겠죠? 그걸 주인 아줌마가 보고 그 어린애한테 소리치고 나오지 말라고 우리 집사한테는 막 화내고 소리치고 일 끝나고 들어왔더니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나는 꼭 돈 벌 거야.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점점 다지게 되는 거죠. 항상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의 지식을 쌓아갔어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 철강한 카네기는 우편 배달부 출신이에요. 이 자서전을 보면 우편 배달부 출신이 어떻게 세계적인 그 거부가 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저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쯤에서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아직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은 투자 안 합니다. 이제 끝나셨어요? 궁금하시죠? 아니 그동안 지금은 안 합니다. 95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지만 다시 이제 뭐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 언제 손을 끊었냐면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네. 그때 2년 전 6월쯤에 그때 가지고 있던 걸 완전히 매도를 다 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때 제가 매도할 때 5만 3천 얼마에 매도했어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걸 예상을 했었지만 그게 이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 뭔가 쓰실 일이 있어서. 예, 그다음부터는 투자를 안 하고 지금은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합니다. 지금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예. 미국의 시장이 밤 10시 반에 시작해서 네. 다음 달 새벽 5시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거의 매일 밤새 동안 미국에 무슨 뉴스 같은 거 있었는지 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만한 거. 사실 그 뭐 이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어쨌든 2년 전에 이제 모든 주식을 국내 주식은 이제 다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얼마 정도의 수익을 좀 삼성전자로만 거두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 말씀드리면 몇십억이죠. 그러니까 뭐 한 1억 투자했으면 50배에서 한 50배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저희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진짜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1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지금 이미 너무 지금도 많이 가능합니다. 올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투자를 못 하죠. 그렇죠. 평생 이게 반복이 돼요. 강세장과 약세장. 이것은 영원히 돌아갑니다. 맞아요. 미국의 주식 역사장 57개월이 강세장이었고 21개월이 약세장이었어요. 1년에서 2년이 약세장, 4년에서 5년이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 모아서 강세장에 파는 것만 평생을 몇 번만 해도 재산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내 돈으로 해야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빌려서 그건 하면 당연한 더 안 겁니다. 되는 예. 네. 정말 전국에 계신 이 신사숙녀 여러분, 주식담보대출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맞아요. 증권에서 강제로 팔아버려요. 팔아버리죠. 근데 어떻게 파냐면 오늘 종가가 있죠. 만약에 10,000원에 끝났어요. 내일 아침 9시에는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하한가 7,000원에 팔아버려요. 그러니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봤죠. 이거를 하한가로 팔아버리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자도 연 10% 정도 됩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그 선생님이 계속 방식에 대해서 일단 좋은 종목을 공부해서 선정을 하고 그 종목을 믿고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해라. 예.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 사위 그러니까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사이. 그 웹툰 외모지상주의를 그린 박태준 씨예요? 예. 아니 어떻게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인연이 사위분도 지금 회사가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따님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또. 제 딸은 혹시 저 마마무라고 아십니까? 예. 한 3년 동안 연습을 하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걸그룹을 데뷔를 준비하셨었던 예. 아니, 우리 옛날에 몰랐던 사실을 많이 하겠네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많은 걸 뭐 좋은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야, 사위 입장에서는 아버님을 만났더니 주식으로 대박나신 분이고 아버님 입장에서 사위를 만났더니 또 웹툰으로 이거 대박나. 뭐 그냥 온 건데 대박 나는 일만 이렇게 있으시네요. 이게 이렇게 웃음이 새어 나올 만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웃음이 새어 나올 만 하셔. 게임 이론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이론 전문가 한승국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예,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2002년부터 지금 22년째 예. 게임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그 유퀴즈 섭외를 받고 굉장히 좀 반가워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 수유중학교라고 거기 졸업을 했습니다. 교수님 수유중학교 나오셨어요? 예, 어휴. 구회 졸업생입니다. 9회요? 예, 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보다 조금 후배인데, 네네. 수유중 나오신 분을 이렇게 가장 뵙기가- 유명한 졸업생. 제가요? 예, 너무 뵙고 싶었어요. 좀 얼핏 듣긴 했는데 이게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게임 이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 여기서 어제 뭐 조세호님이 사과를 몇 개 먹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세호 씨가 사과를 몇 개 먹었는지 별 관심이 없죠. 파악도 해보실 생각도 없으시죠? 없죠. 예. 근데 저희가 무인도에 이제 표류해서 딱 먹을 거라고는 사과는 한국인데 근데 오늘 많이 먹고 계세요 사과를. 그럼 신경이 쓰이실까요? 쓰이죠. 이거 우리와 생존과 연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남의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어떻게 생사를 미치나. 좌우하는 또는 아하. 나의 행동이 남에게 그 생사를 좌우하는 영향을 미칠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 이론이구나. 그 실제로 소프트웨어 게임 쪽에서 나오신 게 아니시군요. 그거를 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게임 이론이라고 하시길래 게임을 만드셔서 게임 이제 프로그래머들을 키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원을 보면은 저희가 네. 카드 게임을 하든지 윷놀이를 하든지 거기도 남이 패가 잘 들어오면 그렇죠. 저한테 그래서 그런 애들이 노는 게임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무슨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도 설명이 되고 두루도 설명이 되더라. 그렇군요. 연관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게임 이론이 정확하게 좀 경제학 용어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학 용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 이론 중에 이런 뭐 죄수의 딜레마. 많이 하시네요. 게임 이론에서 처음 나온 것이 죄수의 딜레마. 그렇군요. 예. 가위바위보도 또 이것도 게임 이론. 그렇죠. 아하. 네. 요걸 좀 게임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어떤 겁니까 이게? 가위바위보를 먼저 하면은 가위바위보 낼 때 가위바위보를 똑같이 3분의 1의 확률로 내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중에 가위를 내서 이기면 꿀밤 한 대 때리고 바위는 2대 때릴 수 있고 네. 보자기는 3대 때릴 수 있으면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중에 어떤 걸 많이 낼까요? 3분의 1씩 내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때릴 수 기본으로는- 있는 거를 그렇겠죠. 왜냐면은 이제 보자기를 내면은 세 대 때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져도 한 번만 이기면 3대 때릴 수 있으니까 좀 보자기를 많이 낼 것 같죠. 저는 주먹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왠지 전략적이시네. 네, 그죠. 가위를 제일 많이 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보자기를 많이 낼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절반을 50%를 가위를 내게 됩니다. 와, 그러면 형은 좀 이길 확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형은 그래서 이제 주먹을 주먹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전략적이시구나. 되게 전략적이에요. 아무나 이거 MC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주먹을 내겠다는 확실히 거예요. 메인 MC고 제가 이제 우리 MC 다 같은 MC. 보조 MC. 예. 근데 재밌네요. 재밌네요. 근데 조셉 진짜. 그래서 그런 게 계산으로 나온다는 게 게임 이론의 매력이고요. 그 죄수의 딜레마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로 묵비권을 해서 죄를 자백을 안 하면 감옥에 잠깐 있다 나오는데 서로 이제 한쪽이 한쪽을 고발하면 봐주겠다라고 해서 둘 다 자백을 하면 자백을 안 했을 때보다 감옥에 오래 간다는 얘기인데 다 같이 입을 닫고 침몰하면 곤장 5대로 끝나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지만 나머지가 20대씩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안 쓰면 5대예요. 좋아, 5대를 끝내. 3명이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더 좁은 방으로 옮겨. 협력만 하면 모든 결과가 좋은데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입을 다물면 사실 둘 다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저쪽이 나를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나도 얘기하고 이 친구도 얘기하다 보니까 둘 다 엄청나게 또 제가 자백할 테니까 나도 자백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죄수. 아니 이게 이게 우리 일상에도 게임 이론이 적용이 되고 연애에도 이런 그 게임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저도 연애도 게임 이론 어떻게 해요?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게 홀드업 문제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홀드업은 참고로 영어로 인질이라는 뜻입니다. 인질. 예. 그 새로 결혼하셨으니까. 근데 결혼 전에로 돌아가서 그 너무 이상형이신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색감이 조금 특이하셔서 나는 주황색을 너무 좋아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황색으로 해라. 머리도 주황색, 안경도 주황색, 다 주황색으로 바꿔라. 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이상형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형이 나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난 못할 것 같아. 왜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까지 다 주황색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는 난 그건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사실 맞춰줘요. 하죠. 예, 저도 좀 할 것 같아요. 이미 주황색으로 다 이미 그래요? 주황색으로. 예. 가끔 주황색으로 한다 그러면 주황색을 좀 신경을 써서 하긴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을 요 하겠지. 정도 포인트만. 요 정도는 하는데 차부터 그럼 다른 건 필요 없고 안경만. 안경만. 아니 안경? 가상적인 얘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안경? 네, 안경만 딱. 안경은 주황색으로 못해요. 그래요? 이건 못하겠어요. 양말 정도 할 수 있어. 이제 한 포인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그 정도는 다. 저는 할 약간 감성적인 근데 사람이라. 아래 위로 주황색. 가상적으로 가상? 얘기하고 너무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근데 예.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네네. 이제 제가 바꿨다. 어. 그럼 그 여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고마워할 거야, 안 고마워할 거야? 이거를 고마워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아. 두 분은 게임 이론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게 그 자기 소원을 다 들어준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귀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더 함부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황색으로 다 바꾸면 다른 여성분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너는 딴 데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인질로 잡힌 애다.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내가 인질로 잡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리고 나 아무리 이상형이라도 나는 그건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난 못 만나요. 그러면 내 인생도 있지. 답이 있는데 저 같으면 다 주황색으로 바꾸겠다. 단 먼저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안 바꿔도 됩니다. 이게 예.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또 수가 있으시구나. 그냥 그 결혼 안 하시고 이렇게 나 못 바꾼다 그러면 이가 상해서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바꾼다라고 하지 말고 결혼을 해주면 또는 약혼을 해주면 내가 다 바꾸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밀당이 어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밀당도 그것도 게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밀당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원하는 거 중소기업 다 맞춰서 해주다 보면 맞아.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이 회사에 생명줄이 달려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애 얘기 조그만 걸로 시작하지만 사실 경제에 되게 중요한 얘기랑 다 연관이 됩니다. 맞아. 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좀 생산 설비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공장을 짓고 해달라는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인질로 잡혀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거를 참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를 설명할 때 홀더 문제가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모양입니다. 저 교수님 자제분께도 동그라미 교육법 뭐 되게 많네요. 뭐 메추리알 이론 뭐 동그라미 교육법은 이건 뭡니까? 이제 저희 애는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유치원 때 이제 뭐 장난감 가게가 막 사달라고 때릴 수가 그쵸, 애들이 그러죠.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나도 사. 근데 이제 제가 나 경제학자인데 애한테 경제의 개념을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뭐예요? 아빠는 너에게 장난감을 안 사준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만 해도 막 동그라미를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근데 너는 그 동그라미가 500원짜리 장난감을 살 권리이기 때문에 네 동그라미를 네가 이용해서 장난감을 사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애가 확 변했습니다. 갔더니 점원 누나랑 애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저보고 사달라고 때렸더니 자기 동그라미니까 이거 여기 기스 갔는데 안 깎아주느냐. 이번 주에 내가 샀는데 다음 주에 바겐세일 할인 들어가면 내가 그때 갖고 오면 돈 그만큼 돌려주느냐. 뭐 이런 걸 막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기특하게 보다가 이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사자라고 했더니 쫙 찌려보면서 남의 동그라미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경제관념이 확실히 생겼다. 좋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경제과로 갔습니다. 결국은 경제까지. 예. 아니 이게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제 교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참 굉장히 또 재밌고 흥미롭기도 네네. 합니다. 직장 상사는 내가 어떤 내 밑에 부하 직원을 승진을 시켜줬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부하 직원은 나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는 걸 보니까 다음에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나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좀 상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신 그 게임 이론,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뭐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것도 사실 게임 이론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좀 관심을 갖고 뭘 하신다면 조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뭐 여러 가지 협상의 전략도 있는데 그 전략 중에 이제 뭐 하나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또라이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어.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총을 들고 전 재산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또는 10억을 내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이 총을 들었다. 예. 근데 교수님은 왠지 총을 들으면 대화를 좀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아니라 어. 총을 든 사람이 조금 약간 술도 마신 것도 같고 약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또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준다고는 일단 줘야죠. 일단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총인데 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들고 있으면 에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이건 진짜 총을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그 진짜 무서운 건 총이 아니라 총을 든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만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평소에 조금 보여주면 제가 그걸 또라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이제 협상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자꾸 내가 이 회사에 그냥 눌러 앉을 듯한 분위기에 이거보다는 뭔가 나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여지를 뉘앙스를 주면서 움직여야 되는군요. 그래서 게임이란 또 중요한 게 얼마나 배짱이 있고 리스크 테이킹 하냐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짱을 부리고 하다 보면 진짜로 가라 그러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상황은 가지고 협상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거는 그렇죠. 각오는 좀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네, 얘기죠. 리스크 테이킹 없이 협상을 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 저 경제학과 교수님이다 하면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제가 처갓집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주식. 예. 그럼 제 와이프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경제학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희도 잘 모르고 제 주변에 주식해서 성공하신 경제학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늘상 이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긴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은 전 세계 부자는 다 경제학자분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돈을 경제학이 많이 벌게는 못 해주지만 그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은 벌어도 부자가 아닌 게 제가 1억을 벌어도 2억을 쓰면 저는 빚에 쏟아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1,000만 원만 벌어도 제가 100만 원 쓰고 다 저축하면 900만 원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은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번 돈을 어떻게 내가 꼭 필요한데 오밀조밀 쓰고 저축을 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빛나는 사람은 공격수지만 게임을 이기는 사람은 수비수란 얘기가 있듯이 수비에 대해서 경제학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멋있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골 많이 넣어서 5점을 넣더라도 6대5로 지면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저 투자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서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로소득. 그렇죠. 저희 다 근로소득으로 일해서 그게 제일 벌잖아요.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제 제자 중에 선생님 제가 지난달에 100%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이네요. 예, 수업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올렸냐 그랬더니 제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 좋은 데 취직해서 승진하는 게 더 좋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불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꼭 주식 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골고루 생각해서 지금 시기엔 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해서 분산 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자기 시간을 주식에 할 거냐 회사 일에 할 거냐 이거를 잘 판단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분들도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고 워렌 버핏. 지금 8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200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네. 예, 그분이 지금 94세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혹시 그분과 모든 재산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지금 94세인데 180조. 어때요? 저는 못 바꾸죠. 안 바꾸죠. 예, 저도 안 바꾸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년을 더 산다고 그랬을 때 180조면 나이 1년의 가치가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매년이 한 2조 가치를 줘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잘 나눠 쓰느냐가 사실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교수님 그 롤모델이 곰돌이 푸라고 또 얘기를 뭐예요? 예. 이 게임 이론을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 게임 이론에서 결국 지는 게 전략이 모자라서 지는 게 아니라 지쳐서 포기해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곰돌이푸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왜 운동을 하냐면 꿀을 먹고 싶은데 꿀이 더 들어가지 않아서 운동을 하면 꿀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운동을 하는데 곰돌이푸는 꿀을 먹으려고 즐겁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과 갈등 상황 뭐 이런 거를 가능하면 내가 즐기도록 하면 내가 계속 지더라도 내가 버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곰돌이푸처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전략을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나중에는 많이 승리하더라라는 의미에서 곰돌이푸가 제 롤모델입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기면 이기는 대로 이겨서 좋고 지면 지는 대로 또 내가 왜 졌는지 분석해서 더 좋은 전략으로 싸울 수 있어서 좋고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모두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